안녕하세요. 새한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너무 가지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항상 인형도 아기처럼 품 안에 안고 다녔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었지만 늘 언젠가는 결혼해서 꼭 내 아이를 가져야지 했던 것 같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30대가 지나고 정신없이 일만 했었지만 나중에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담배도 피우지 않고 늘 몸에 좋은 영양제랑 엽산 같은 걸 챙겨 먹었어요. 좀 오바스럽죠. 남자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이 사람이 내 아이의 아빠가 되면 어떨까, 이 사람은 어떤 아빠가 될까, 그런 생각들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내 아이의 아빠가 되면 가장 이상적일 사람을 만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가정적이고 아이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요.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 힘들게 아이를 가졌어요. 그 소중한 딸아이가 미친 시부모 때문에 장애를 가지게 될 뻔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복수했지만 아직도 딸의 흉터를 보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20대 후반에 전 좋은 아빠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한 남자를 만나 31살에 결혼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31살이라는 나이도 아직도 어리고 좋은 나이인데 그때는 왜 그렇게 조바심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조금 더 맞벌이를 하고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워지면 아이를 가지자고 했지만 저는 더 나이가 들면 아이 가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남편을 설득했어요. 그래서 초반부터 많이 노력했는데 이상하게 아이가 잘 생기지 않더라고요. 몸에 좋다는 한약도 몇 제나 지어먹고 산부인과에 가도 별다른 이상은 없었지만 기대하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죠. 결혼하고 1년,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별말 안 하시던 시부모님도 계속 소식을 물어오셨어요. 점점 나이도 먹어가니까 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권하더군요.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시험관 시술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참 많이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 생각하면서 다 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매일매일 배에다 주사를 꽂으며 이렇게 고통스럽게 아이를 가져야 하는구나 하고 많이 한탄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많이 안쓰러워하면서 도와줬지만 계속 착상이 되지 않고 임신이 안 되니 많이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제 친구 나영이가 옆에서 많이 위로해줬어요. 나영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제 절친이에요. 결혼해도 별 뜻이 없고 통역하는 일을 하는데 일하기도 벅차다며 우리 부부랑 같이 식사하고 얘기하고 노는 게 유일한 힐링이라는 친구였죠. 3차 시술이 실패했을 때는 그냥 다 그만두고 싶었어요. 남편한테도 미안하고 내 탓 같고 남편도 같이 가서 검사했을 때 지극히 정상이었거든요. 종교가 없었지만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심지어 천지신명도 찾고 정말 많이 빌었어요. 아이 키우는데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차라리 있어서 힘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철이 없었네요. 4차는 악으로 깡으로 더했었고요. 드디어 5차일 때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했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더라고요. 배아 이식을 하고 며칠 동안 화장실 갈 때만 빼고 다 누워만 지냈어요. 허리 아프고 힘들어도 제발을 외치며 삼신 할머니까지 부르면서 잠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랑 일부러 인터넷 쇼핑하면서 애기 용품들을 장바구니에 일부러 담아뒀어요. 꼭 곧 살 사람들처럼요. 그런 간절함이 통했는지 5차 시도 끝에 드디어 임신을 하고 안정기에 접어들었어요. 하루하루 배가 나오고 몸이 무거워져도 전 행복하기만 했어요. 저는 아이를 맞을 이런저런 준비들을 하기 시작했죠. 임신 일기는 기본이고 아이 면 기저귀도 만들었어요. 면 기저귀가 아이 피부에도 좋다고 해서 100개 이상 만들었던 것 같아요. 친정엄마는 유난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아기 공주님을 얻고 얼마나 행복했던지요.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뻤고 가장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렇게 되고 보니 남편은 좀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았어요. 모든 세상은 제 딸 하나를 위주로 돌아가기 시작했으니까요.
남편은 아이를 좀 자유분방하게 자라게 하고 싶어 했지만 제 아이는 꼭 가장 안전하게 자라야 했고 제일 좋은 것만 해주고 싶었어요. 세상에 하나뿐인 내 아이니까요. 남편은 너무 유난이고 항상 지나치다고 말했죠. 그러다 보니 싸우는 일도 잦아졌고 아이를 봐주고 싶어도 제가 자주 화를 내니 아이는 그냥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기 시작했죠. 제가 많이 잘못한 것 같아요. 아이 아빠로서 가정의 소속감도 느끼고 가장으로서 인정도 좀 해주고 했었어야 했는데 그냥 제가 남편이 하자는 모든 것에 거의 반대했던 것 같거든요. 돈 버는 거에 전념한다고 친구도 없었던 남편은 그나마 편한 나영이한테 자주 하소연을 했던 것 같아요. 나영이가 자주 네 남편한테 신경 좀 써줘라, 저러다가 삐뚤어지겠다 얘기해줬지만 제 세상은 오직 딸 하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라 힘들어하다가 점차 적응하고 나아지겠지. 남편은 가정적인 사람이니까 이렇게 안일하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남편이 엄청 불같이 화를 냈던 날이 있었어요. 남편은 외동은 아니었지만 장남이었고 시골에 아버지 없이 계시는 어머니께 애틋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 했고 어머니도 남편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좋아했죠. 전 어머니께 살가운 며느리는 아니었지만 어머니는 그래도 손주를 낳았다고 장하다고 해주셨어요. 시어머니가 칠순이 되셨는데 남편이 한 달 전부터 좋은 선물을 해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잔치는 시골에 동생이 준비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미리 좋은 선물이라도 같이 고르자고 얘기했어요. 전 계속 하나를 케어하느라 잊어버렸고 결국 선물도 남편 혼자 샀어요. 출근 때문에 바빠서 생신 전에 받을 수 있게 택배를 보내던지 아니면 퀵을 보내던지 저한테 보내는 것만 좀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사실 남편은 일찍 내려가고 싶어 했지만 갑자기 업무 상황이 꼬여서 칠순 잔치에 오후나 돼서야 내려갈 수 있었어요. 저는 하나를 데리고 가기 쉬운 거리도 아니고 애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 안 내려가겠다고 했죠. 남편도 시어머니도 섭섭하신 것 같았지만 하나가 아픈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칠순 잔치에 내려간 남편이 전화가 와서 다짜고짜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제가 시어머니께 보낼 옷을 보냈어야 했는데 비슷하게 포장되어 있던 고기를 보냈더라고요. 친정에서 저희 먹으라고 좋은 고기 보내주신 건데 아무 생각 없이 포장지가 초록색인 것만 보고 고기를 종이 박스에 넣고 택배를 보낸 거예요. 안에 있는 고기는 다 상해서 악취가 나고 선물인 줄 알고 열어보신 시어머니가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남편이 죄송한 마음에 더 저한테 화를 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이해가 가는데 저는 제 상황을 이해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100번, 1000번 잘못했어요. 하지만 아이 옷이랑 기저귀 하나하나 다 소독하고 먹는 거 신경 쓰고 챙기고 집안 청소하고 살피고 아이 교육까지 하려니 다른 건 특히 남편 식사나 이런 건 챙기기가 쉽지 않았어요. 배달시켜 먹으라고 해도 배달 음식은 이제 싫다고 하더라고요. 시골에서 시어머니가 싸주신 반찬도 제가 잊어버리거나 택배 온 거 확인을 못해서 많이 상해서 버렸거든요. 그 이후로는 밥에 대해서 별말이 없어서 어떻게 먹고 다니겠지 했는데 칠순 잔치 사건 이후 그냥 남편은 늘 집에 자정이 넘어서 들어왔어요. 크게 대화를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저한테는 아이 케어하는 데 집중이나 하라고 하고 일이 많아서 늦게 오는 날이 많으니 각방을 쓰자고 하더라고요. 서운함보다는 그게 하나를 키우는데 더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 3달이 지나니까 뭔가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계속 남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걱정도 되고 조금 여유가 생겨서 아침밥을 차려놓거나 해도 먹고 나가지 않더라고요. 마칠 것 같은 시간에 전화를 해도 받지 않거나 회의 중이라고 문자가 오거나 급한 일 있으면 카톡으로 하라거나 이렇게 대답이 오더군요. 남편은 거의 매일 12시가 넘어서 들어오고 들어오면 씻고 자고 새벽에 다시 나가는 걸 반복했어요. 대화하기가 어려워서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도 잘 읽지 않고 피곤하다고만 하더라고요. 별일 있는 거 아니면 대화는 나중에 하자고요. 대화를 피하는 느낌이어서 지금은 서운한 게 많이 쌓여 그렇겠지만 좀 지나고 적응하면 예전처럼 다정한 남편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육아로 너무 정신없어서 나영이랑도 오래간만에 연락했는데 자기도 이런저런 일 때문에 바빠서 볼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섭섭하기도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나한테 등을 돌리는구나 생각할 때마다 좀 우울했지만 하나가 있어서 그래도 웃고 하나가 걷고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런 서운함도 다 사라지고 풀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는 제 딸이자 베프가 됐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서도 불안하긴 했지만 시간적 여유가 좀 생기고 나니까 주변도 이제 좀 살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다행인 건 남편은 하나에게는 좋은 아빠였어요. 아이랑은 대화도 하고 숫자나 글자도 알려주고 동화책도 많이 읽어줬죠. 저한테는 전혀 어떤 기대도 바라는 것도 없었지만요. 남편이랑 싸우기라도 해서 관계를 좀 개선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그냥 네 마음대로 해, 알아서 해, 이게 다였어요. 나영이한테도 제가 너무 소홀했어서 나랑 이렇게 연락도 안 되고 대화를 피하는 건가 해서 집 앞에 몇 번 기다렸다가 집에 많이 늦게 들어오는 건지 시간이 안 맞아서 자주 허탕을 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다 전 너무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말았어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장면이 제 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전 손이 덜덜 떨리고 다리가 떨려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하나가 깊게 잠들고 난 후 혹시나 늦은 시간에 나영이한테 찾아가면 볼 수 있을까 해서 갔는데 나영이 집에서 다정에게 뽀뽀하고 헤어지는 남편을 봤어요. 늦은 시간이다 보니 주변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뽀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관계가 한두 해 동안이 아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느낌이라 전 더 괴로워졌어요. 그 두 사람 앞에 다가가서 불렀어요. 언제까지 숨길 생각이었어? 라고요. 둘은 좀 놀라는 눈치였지만 언젠가는 들킬 거라고 생각한 것처럼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했어요. 예전에 왔었던 나영이 집이랑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더군요. 깔끔한 걸 좋아해서 별다른 짐을 두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둘만의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꽤 생겼더라고요. 둘이 같이 찍은 사진들도 있고 그래서 만나기가 어려웠던 거구나 싶었습니다. 전 낮은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이랬던 거냐고, 또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요. 놀랐다면 미안하다. 애가 더 크면 이혼할 생각이었어. 이렇게 알게 해서 나도 유감이다. 최대한 빨리 이혼하자 우리. 아니, 무슨 변명이라도 좀 하는 게 맞지 않아? 어떻게 나랑 제일 친한 나영이랑 이럴 수가 있어? 나영이 넌 어떻게 나한테 이래?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고! 우리가 묻고 싶다. 너한테 나랑 나영이는 뭐였는지. 나는 돈 벌어오는 기계고 나영이는 네가 필요하고 부탁할 게 있을 때만 연락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 잊었어? 버림받은 건 우리지 네가 아니야. 네 옆에 있으면서 우리는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생각만 들어서 네 옆에 있기가 너무 힘들었다. 물론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된 건 우리도 바라던 일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기댈 사람이 필요했어. 서로 가장 가깝고 서로 이해해줬던 사람이 나영이 뿐이었으니까. 서로를 위해서라도 빨리 정리하고 헤어지자. 하나 생각은 안 해? 어떻게 이래? 애가 상처받을 생각을? 아빠 없는 애로 자라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그렇다고 해서 하나 때문에 계속 같이 살 수도 없잖아. 상처만 남은 관계인데 그만 정리했으면 좋겠어. 모두를 위해서. 안 돼. 내 딸을 아빠 없는 애로 키울 수 없어. 내가 부탁할게. 둘이 살림을 합치든지 살든지 난 이제 상관없어. 근데 나 이혼은 못해. 하나 20살 되기 전까지 절대 이혼은 안 돼. 제발 부탁이야.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하나 상처 입히지 말아줘. 둘은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나 보더군요. 결국 이혼하지 않고 일주일에 3번은 각방을 쓰지만 집에 와서 자고 가는 걸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참 바보 같죠. 우리 하나가 나중에 제 마음을 알까요? 임신했을 때부터 쓰던 일기에 하나하나 제 마음을 꾹꾹 실어 적었어요. 어떤 모욕과 수치, 힘든 일들이 내 앞에 놓이더라도 너는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나야. 내 영원한 반쪽, 내 친구, 내 딸 하나야. 라고요. 아마 일기보다는 하나에게 보내는 편지였던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했었으니 너는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아주 긴 편지요. 제 남편과 친구는 지키지 못했지만 나는 너만은 오롯이 이렇게 지켜냈노라. 저는 그 이후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딸이 남편과 저의 관계를 눈치채지 않게 더 밝은 사람처럼 웃고 옷도 화사하게 이쁘게 입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강박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잘 안 됐어요.
내 딸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일들을 겪을 수도 있지,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 아픔을 겪는 날도 있을 수 있지. 아니, 절대 있어서는 안 돼. 그럴 순 없어. 절대 안 돼. 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를 대하고 주의를 줬던 것 같아요. 하나는 자라면서 바이올린의 재능을 많이 드러냈어요. 자기의 감정을 음악에 고스란히 잘 드러냈고 듣는 사람들은 다 감탄을 했죠. 크게 될 거다. 이대로만 잘하게 해라. 이런 말들은 정말 제 심장을 뛰게 했어요. 아이에게 특출난 재능이 있다는 건 정말 저에게 큰 기쁨이고 행복이었어요. 하나도 바이올린을 정말 좋아하니까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 성공한 삶을 살도록 온 힘을 다해야겠다 다짐했죠. 근데 그게 정말 잘못됐던 것 같아요. 먹는 것도 제한하고 자세도 절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항상 고쳐주고 연습 시간도 정해주고 아이가 놀고 싶다고 애원해도 한 가지에 열중해서 성공한 사람들 영상만 보여줬어요. 이렇게 해야 성공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1등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다 우러러 볼 거다. 넌 꼭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이런 말만 계속했어요.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가 됐을 때 저랑 아예 아무 말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쓰는 신조어도 찾아서 배워보고 유행하는 게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찾아봤는데 온통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 뿐이었어요. 왜 이런 걸 좋아하지? 왜 이게 유행이 되는지 모르겠는 것들 뿐이었죠. 남편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아이가 사춘기고 저랑 말도 잘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남편은 하나를 데리고 나갔다가 오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하나는 밝아져 있었어요. 하나가 좋아하는 게 뭔진 알아? 뭘 좋아한다고 당신한테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잘 안 난대. 당신은 언제까지 상대방 말을 안 들을 거야? 언제까지 이게 좋은 거라고 강요만 하고 당신 뜻대로 하라고 상대를 윽박지를 거냐고. 쟤도 나처럼 잃어봐야 정신 차릴 거야? 우리 나가서 뭐 했는지 알아? 하나가 좋아하는 거 보고 사고 먹고 온 게 다야. 쟤 얼굴 어떤지 봤지? 마음대로 좀 하게 해줘. 쟤는 새장 속의 새가 아니잖아.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당신 소유물이 아니야. 나도 하나도 말이야. 사람은 원하는 것만 하고 살 수 없어. 고생 없이 희생 없이 이룰 수 없다는 건 없다는 거 알잖아. 재능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는 천재라고. 바이올린 천재. 꾸준히만 하면 정말 큰 성공을 할 거라고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얼마나 극찬을 하는데. 난 쟤 꼭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 거야. 하나가 성공하고 싶대? 바이올린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싶대? 그런 말 당신한테 한 적 있어? 그때 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하나가 바이올린 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었나. 아무런 기억도 나질 않더라고요. 정말 너무 잘해서 잘한다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가 정말 바이올린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말을 걸면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기만 하는 딸. 사춘기는 그럴 수 있다고 책에서도 영상에서도 봤지만 그 외면은 정말 저를 마음 아프게 했어요. 저는 딸이 헤매는 시간을 줄여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원래 가려던 목표, 꼬린 지점까지 가려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는데 저는 덜 고생하고 빨리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이 험한 세상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원하는 많은 것들을 이루고 사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생각하고 허공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가만히 앉아서 클래식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그런 저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나가버렸죠. 저랑 대화하지 않고 지낸 시간이 길어졌는데 레슨 선생님은 하나 실력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칭찬을 해줘서 고마웠지만 계속 생각이 들었어요. 저게 하나가 원해서 하는 건지 내가 시켜왔어서 그 압박 때문에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실력이 늘고 있다고 하니 전 더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하루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학교에 한번 오시면 좋겠다고요. 애들이랑 잘 어울리고 놀고 다 괜찮은 것 같아 보이는데 학교에서 적성이랑 심리검사한 게 너무 안 좋게 나와서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음악도 열심히 하는데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요. 그 고통을 풀 수 있는 통로가 음악밖에 없어서 열심히 하는 걸로 보이지만 결국 바이올린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랑 대화하지 않은 지 몇 달이 됐다고 하니 선생님도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리고 하나한테 갔어요. 말로 하면 피하기만 할 것 같아 글로 써서 하나한테 줬습니다. 사랑하는 하나야, 네가 행복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너한테 좋은 것들만 주려고 했었어. 네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다는 걸 어리석은 엄마는 얼마 전에야 깨달았어. 미안해. 너에 대해서 잘 알려고 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만 좋다고 너한테 강요했던 모든 시간들 사과할게. 나도 엄마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랐어. 서툴렀던 날 용서해주면 좋겠다. 이제 나도 엄마가 아니라 내 삶을 살아보려고 해. 그리고 네 삶의 모든 결정권도 너에게 다시 돌려줄게. 이제 네가 원하는 걸 하고 살아.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네 마음대로 해. 나는 그냥 지켜봐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될 거야. 그 과정에서 오는 아픔과 힘듦 모두 너에게는 새로운 경험들일 테지만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더 멋있어져 있을 너를 이제는 걱정하지 않고 응원할게. 나는 진심으로 네가 행복해지길 바래. 언제든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해주면 좋겠다. 사랑해. 엄마가. 편지를 내려놓고 방에서 나와서 한 3시간은 운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푹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꼭 새로 태어난 것 같았어요. 우선 얼굴이 제 얼굴이 아니었어요. 눈이 퉁퉁 불어서 딴 사람 같더라고요. 하나는 알아서 학교에 갔는지 집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청소를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제가 먹고 싶었던 음식을 만들어 먹었어요. 늘 하나 위주로 식단을 짜고 건강한 메뉴들만 골라서 만들어주느라 정작 제가 먹고 싶었던 걸 못 먹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저도 바보같이 살았었네요. 좋아하는 꽃꽂이도 배우러 다니고 새로 일하려고 보니까 배워야 할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나이도 먹었는데 몸 쓰는 일은 힘들겠다 싶어 우선 컴퓨터 자격증을 따려고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물론 집에 와서 먹을 간식이나 밥은 여전히 열심히 준비해뒀지만 아직도 하나랑 대화는 하지 않았어요. 가끔 하나 아빠가 집에 와서 하나랑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렇게 대화하는 거구나. 하나는 저런 걸 좋아하는 거구나. 그래도 아빠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애만 키우느라 경단녀가 됐지만 제가 돈을 열심히 벌어놔야 나중에 하나 결혼도 시키고 유학 간다고 하면 유학도 보내야 하니까 이런저런 일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 일을 열심히 하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랑 제 사이가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쉽사리 나아지지 않았어요. 속으로 많이 삐뚤어져 있다 보니 제 편지를 받고 이제 자기를 아예 포기해버렸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래도 엇나가거나 자기 인생을 망치려고 한 적은 없었는데 사건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서 힘들다고 친구들한테 털어놨는데 친구 한 명이 하나를 얄밉게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엄마랑 싸워서 힘들다고 하는 애가 늘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엄마가 사준 옷에 엄마가 사준 액세서리, 학용품, 화장품, 향수 다 엄마가 사준 거 맨날 자랑하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다 하면서 괜히 힘들다고 말하고 다니는 게 관심 끌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듣기 싫다고 얘기했나 봐요. 서로 욕하고 밀고 싸우다가 몸싸움까지 갔는데 다 같이 악기하는 애들이라 절대 손이나 팔은 안 치려고 주의하는데 그날따라 걔가 뭐에 씌인 것처럼 저 잘난 척하는 손가락까지 다 짜증난다면서 하나 손을 밟으려고 했대요. 하나는 절대 손은 다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걔 발을 잡아당겼고 걘 넘어지면서 땅에 손을 짚었는데 무게가 실리면서 골절이 됐대요. 다른 애들도 증언해주고 CCTV를 봐도 먼저 시비를 걸었던 건 상대편이어서 하나는 정당방위가 됐습니다. 하지만 딸은 학교를 나가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학교는 가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게임만 하는 걸 말리지 못했어요. 애아빠한테 얘기해서 말려보라고 했지만 남편도 역시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어른들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자식 농사라고 하셨던 말이 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동안 강압적으로 눌려서 살아왔던 모든 서름을 풀려고 하는 듯이 또 사건은 터지고야 말았어요. 게임만 하기 지루했는지 데이팅 앱 같은 걸 깔아서 모르는 남자들이랑 채팅을 했었나 봐요. 저랑 대화하기 어려우니까 자기도 말할 사람이 필요했나 봐요.
이 사람 저 사람이랑 대화하다가 말이 좀 잘 통하다 싶은 사람을 찾았나 보더라고요. 한 이틀 채팅했는데 서로 만나자고 뜻이 맞아서 나갔었대요. 말도 없이 집에서 나가서 좀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놀란 마음에 휴대폰만 챙겨들고 미친 듯이 달려갔더니 얻어맞아서 엉망이 된 하나가 보였어요. 데이팅 앱을 써본 적이 없다 보니까 남자들이 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잘 몰랐나 봐요. 아직도 놀라고 어안이 벙벙한 표정의 하나는 저를 보고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말없이 하나를 안고 토닥여줬어요. 그 남자 새끼는 서로 좋아서 만나기로 했는데 전현이 계속 밀당만 하고 스킨십을 하려고 하니 피하길래 열받아서 좀 엎치락 뒤치락 했다가 이렇게 된 거라고 헛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내 딸을 강간하려던 것도 모자라서 저렇게 때리기까지 했는데 저렇게 당당하게 거짓말하는 게 열받아서 저도 가서 뺨 몇 대를 날리고 손이 미끄러져서 미안하다고 얘기했어요. 다행히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모텔로 끌려 들어가진 않았지만 정말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하나는 제가 그런 모습을 처음 봐서 더 놀란 것 같았어요. 경찰한테 저놈 제발 콩밥 좀 먹게 해달라고 사정했어요. 강간 미수에 폭행 치사까지 하면 더 형량이 늘지 않느냐고 했더니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형량이 그렇게 높게 책정되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억울하고 분했지만 합의금으로 3억을 주던지 아님 깜빵에 가라고 엄포를 놨어요. 하나랑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제 모습을 다시 보고 눈물을 흘쩍거리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요. 제가 너무 정신없어서 운동화 한 짝이랑 슬리퍼 한 짝을 신고 왔는데 그거에 눈물이 터진 거였더라고요. 엄마는 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엄마 역할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었대요. 완벽한 엄마의 모습을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늘 딸을 통제하고 잘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 그 추운 날씨에 외투는커녕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경찰서까지 달려온 엄마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니 그냥 너무 죄송하고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엉엉 우는데 저도 같이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오랜 세월 묵었던 오해도 풀고 사이좋게 지내기 시작했어요. 같이 맛집도 다니고 운동도 같이 하러 다녔어요. 친구처럼 딸처럼 같이 지냈던 시간이 참 소중하고 반짝였던 것 같아요. 그때 보여줬던 하나의 미소는 아직도 사진으로 찍어서 간직하고 있을 만큼 정말 예뻤어요. 하나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저도 취업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나는 그만뒀던 바이올린도 다시 시작하고 모든 게 순조롭게 돌아간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불행은 아직 시작도 안 된 상태였더라고요. 예전에 있었던 일들은 그냥 추억거리 정도로 끝낼 수 있었던 것들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는 중등과정은 검정고시에 합격해서 땄고 고등과정도 학원에서 배우고 있었죠. 열심히 노력하더니 고등과정은 1년 만에 마스터해서 또래들보다 일찍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어요. 그래도 전 정말 감사했어요. 학교는 그만뒀지만 그래도 금방 정신 차리고 스스로 노력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점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수능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이었는데 하나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고백해서 둘이 사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차이는 2살 정도 됐고 하나가 생각보다 나이가 어려서 고민했지만 정말 예쁘게 만나겠으니 교제를 허락해달라고 저한테 인사도 왔더라고요. 저도 연애를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지금이 참 중요한 시기인데 남자친구를 조금 있다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의 뜻을 존중해주기로 했어요. 저 남자친구가 어디가 마음에 드냐고 했더니 자기를 정말 좋아해주는 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자기는 너 없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자기랑 조금이라도 연락이 안 되는 게 느껴지면 불안해한다고 하더라고요. 바이올린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너무 예쁘고 아름답다면서 영상을 찍어서 간직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본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며 이 남자가 정말 나를 좋아하는구나 하고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그 남자를 얼마나 좋아하냐고 물어보니까 아직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딸을 보며 생각이 많아졌어요. 아빠의 구제 때문일까, 내 영향 때문일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자기를 정말 좋아해주는 사람을 감정 없이 만나는 게 정말 걱정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도 만나다 보니까 자기한테 점점 가스라이팅을 하고 집착하는 모습에 정신을 차리고 끊어내려고 했는데
대충 눈치를 차린 남자가 하나를 임신시켰더라고요. 눈에서 불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이제 겨우 마음먹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애한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정말 미칠 지경이었죠. 하나도 자책하더라고요. 네가 원하지 않으면 아이 낳지 않아도 된다고 말이에요.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고 네 몸은 주인은 너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고 말이죠.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 여려 터진 녀석은 자기한테 온 생명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기어이 그 길을 택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딸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나이도 어린 딸이 가는 그 길이 너무 험난하고 힘들어 보이는데 제가 욕을 먹고 원망을 듣더라도 더 단호하게 말리지 못한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오더라고요. 그놈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큰소리만 떵떵거렸지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부모가 고철 재활용 일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만나는 상견례 자리에서 어린애가 나이도 어린데 몸간수도 하나 못하고 벌써 애를 가져서 남들 보기 부끄러울 테니 그냥 빨리 같이 살게 하는 게 모양새도 낫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험한 일을 하신다고 해도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당장이라도 결혼을 깨고 싶었습니다. 남자애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집안은 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나한테 정말 이건 아니라고 그만하자고 몇 번을 말렸지만 자기 선택이니 존중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집안 형편도 그렇고 임신해서 몸도 힘든데 굳이 지금 결혼식 올릴 필요도 없고 애 낳고 나서 하자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게 낫지 않겠냐고 하는데 정말 우리 애를 무시하는 건지 집안을 무시하는 건지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 남자애는 붕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전혀 뭐가 잘못된 건지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비록 임신해서 하는 결혼이지만 애들 앞날은 제대로 축복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식이라도 제대로 치러서 보내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만. 축복이요? 이건 사고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한창 일하고 이제 돈 벌기 시작해야 되는데 벌써 저런 혹을 달아가지고는 언제 돈 모으고? 아이고, 눈앞에 캄캄합니다. 다행히 저희 공장 사택에 지금 사는 사람들이 나갔으니까 거기서 신혼집처럼 살면 되니까 사부인은 걱정 마시고 지금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한 푼이라도 더 아껴가지고 애를 제대로 키울 생각을 하셔야죠, 지금. 그래요. 요즘 스몰 웨딩이 대세인데 뭐다 생략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가볍게 시작하면 되죠. 저는 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들이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딸은 반쯤 자포자기한 것 같기도 하고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자기 행동에 대한 반성, 자책, 후회로 가득해 보였지만 그것도 하나가 배우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했어요. 울면서 그 공장 사택에 하나를 보냈는데 직접 가보면 마음만 안 좋을 것 같아서 이불이랑 식기 같은 것만 새로 다 사서 보냈습니다. 이럴 때 남편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고 보니 저도 제 가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만큼은 그래도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빌고 또 빌었는데 아이도 무사히 자랄 수 있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3개월 후에 갑자기 하나가 잘 지내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락이 없었던 지도 오래됐고요. 근데 전화를 해봐도 전화를 받지 않아 너무 불안한 나머지 사택으로 갔는데 세상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하나를 발견했어요. 사택은 너무 썰렁하고 온기도 없었어요.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았고 상처 입은 들짐승처럼 축 처져서 의식이 없더라고요. 급하게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갔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산모까지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외상은 없는데 산모가 뭔가 충격을 받아 애가 유산된 것 같더라고요. 의식을 찾은 딸은 계속 울기만 했어요. 저는 같이 울고 달래고를 반복했죠. 어렵게 입을 땐 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신우이랑 남편이 하는 말을 들었다고요. 야, 저 어린애를 왜 임신시켰냐? 사고를 쳐도 좀 나중에 치던가. 동네 부끄러워서 애 임신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공장 사람들이 계속 물어봐서 엄마가 스트레스 받는 것 같던데. 내가 좋아해줬는데 배은망덕하게 나 배신하려고 하길래 술 진탕 먹이고 콘돔에다가 장난 좀 쳤지. 근데 바로 임신될 줄 누가 알았나. 저 애 기저귀값 분유값 될 생각하니까 벌써 눈앞이 캄캄하다.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아빠가 돈 좀 보태주겠지? 야, 저 짠돌이 구두쇠가 퍽이나 돈을 주겠다. 너 보고 공장에서 일하라고 할걸? 난 절대 공장에서 일 안 할 거야.
절대 내가 가오가 있지. 저런 일을 왜 함? 아, 아니면 하나 쟤네 엄마 돈 좀 모아놓은 것 같던데. 애도 초췌하게 만들어서 그 집에 돈 좀 뜯어내면 되지 뭐. 내가 왜 진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래. 그 엄마 딱 딸내미한테 목숨 거는 호구상이던데. 하나한테 준 옷이랑 가방 봤는데 다 장난 아니더라고. 나 그거 내일 일하러 갈 때 좀 쓸게. 네가 쓰라고 했다 하면 별말 못할 거 아냐. 내가 살면서 그런 옷에 가방에 구두에 언제 들어보겠냐? 그 덕이라도 봐야지 뭐. 아니다. 몇 개 팔면 돈 좀 될 것 같은데. 제 몸 상태 안 좋으니까 몇 개 없어져도 상관없지 않을까? 나중에 물어보면 뭐 날 왜 도둑년으로 뭐냐고 소리 좀 질러주면 깨긴 할 것 같은데. 아싸, 돈 좀 만져보겠네. 혼자 먹기 없지. 밥만 나누자. 그 말을 듣는데 그날 하나가 믿고 있었던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대요. 엄마는 늘 나를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는데 또 고집 부리다가 이런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이런 험한 꼴을 보는구나.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하는데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대요. 조금씩 통증이 있긴 했는데 아랫배가 다 뜯겨져 나가는 것처럼 아파서 애도 엄마가 절망해버린 걸 알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혹시나 나중에 다시 내 아이로 태어나주면 그때는 정말 좋은 아빠, 좋은 가정에서 자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마음속으로 빌어주고 의식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아이는 유산됐고 마음 아프겠지만 네가 행복할 때 아이를 가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하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울었지만 꼭 복수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방법도 많은데 굳이 그 집에 다시 안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자기한테 그런 짓을 한 남편과 그 시누이를 용서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좀 회복되자마자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하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그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못 돼서 딸한테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았네요. 엄마 내 손 좀 찾아줘요, 엄마. 저는 일하던 곳도 내팽개치고 공장으로 갔어요. 딸은 거의 반 실성한 것 같은 얼굴로 저를 보자마자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엄마, 내 손가락이 잘렸어. 엄마, 나 바이올린 켜야 되는데, 엄마! 난리통에 그놈의 엄마가 와서 하는 말이 저를 정말 미치게 만들었어요. 그 손가락 하나 없다고 죽지도 않는다. 어디서 수선이야? 사람들 부끄럽게 소리 낮추지 못해? 내 딸한테 소리 지르지 마. 다들 손가락 좀 찾아줘요, 빨리요. 다행히 한마디 정도만 잘렸지만 악기하는 사람한테 손가락 절단은 정말 너무 큰 시련이 아닐 수 없으니까요. 그 와중에도 입을 삐죽거리며 팔짱만 끼고 있던 그 여자를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우선 딸 수술이 먼저였기 때문에 전 초조한 마음으로 찾다가 멈춰진 기계 사이에 끼어있는 손가락을 찾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지만 손가락을 챙겨 구급차를 타고 수술 가능한 병원으로 갔어요. 손가락 접합 수술을 하는 곳은 잘 없고 잘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은 현실에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도착하자마자 진행된 수술에 손가락은 건질 수 있었어요. 아이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손가락까지 다친 하나는 정말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죽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고 자기를 좀 때려달라고도 하고 다른 손톱을 물어뜯기도 하고 온몸을 막 부들부들 떨면서 고통스러워했어요. 하나야, 내가 전에 너한테 했던 말 기억나니? 네 삶의 모든 결정권을 내게 돌려줄 거니까 네가 원하는 삶을 살라고 했던 말. 나는 그냥 지켜봐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될 거고 아픔과 힘든 상황들은 너에게는 새로운 경험들일 거지만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넌 더 멋있어져 있을 거라고 했던 말 말이야. 삶은 이렇게 달콤하지 않아. 오히려 쓰기도 하고 고통스러운데 넌 지금 행복해지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 거야. 나도 많이 힘들었는데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지금의 나를 만날 수 있었어. 우리 이 과정도 현명하게 잘 지나가 보자. 너를 아프게 한 사람들 절대 용서하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 복수도 하고 네가 아팠던 만큼 다 갚아줘야지. 그럼 네가 힘을 내야 돼. 너 그러려고 그 집에 다시 들어갔잖아. 나 같은 든든한 네 편을 두고 이렇게 힘을 못 쓰면 어떡하니?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엄마.
하나는 한참을 울다가 조금씩 힘을 내기 시작했어요. 밥도 먹고 힘을 좀 내더니 수술한 손가락이 벌써 간질간질하다고 웃더라고요. 다행히 수술 경과가 좋아서 악기 다루는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하나는 방에 캠을 설치했더라고요. 시누이가 제가 하나한테 준 옷이랑 가방, 구두를 훔쳐가는 게 다 찍혔고 남편이란 사람은 하나 폰으로 하나 계좌에 있는 돈을 다 자기한테 송금하고 돈을 빼가더라고요. 제가 비상금으로 쓰라고 준 돈인데요. 하나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돈인 양 술 먹고 여자 만나고 다녔나 보더라고요. 저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가 다치게 방조하고 방관한 사람들 다 가만둘 수 없더라고요. 남편한테 연락했어요. 남편은 그간 하나한테 있었던 일을 모르다가 하나가 겪은 일들을 알고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자기한테 다 맡기라고 하더니 얼마 후에 보니까 그 공장이 망했더라고요. 안전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고 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로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난 이후에도 아무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을 다 모아 노동청에 고발을 한 거였어요. 영업정지에 유산한 지 한 달도 안 된 며느리를 그렇게 부려먹고 다치게 한 악덕 사장이라고 기사까지 나서 사업장은 거래처가 다 끊겨 폐쇄됐어요. 그 아들, 딸도 절도죄로 고소하고 또 인터넷으로 얼굴까지 다 퍼뜨렸죠. 다시는 떳떳하게 고개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아니, 젊은 애가 집에서 놀고만 했는데 공장 나와서 일 좀 도우라고 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참나, 고작 손가락 한마디 잘린 거 가지고. 우리 때는 비일비재한 일이었고 그래도 안 죽는다고. 아, 진짜 유난 떠네. 아직도 남의 자식 구렁텅이로 넣어놓고 반성 한 번 안 하시네. 좋아요. 비기라도 하면 좀 감형해주려고 했더니 역시 필요 없겠네요. 콩밥 제대로 드세요. 어이가 없어서. 네 자식이 그렇게 다쳤으면 네 딸이 손가락이 잘렸어도 손가락 하나 없어도 상관없다고 할 거야? 유산한 지 한 달도 안 된 애를 음악하는 애라서 손 다치면 안 된다고 사정했는데 그런 애를 바깥 벌라고 떠밀어서 다치게 한 너는 절대 용서 안 해. 두고 봐. 재활을 부지런히 해서 상처는 좀 남았지만 움직이는데 불편함은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부지런히 스트레칭도 해주고 손을 전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왼손이 다쳤으면 거의 연주는 힘들 수도 있었는데 활을 켜는 손이라서 그나마 좀 나은 것 같더라고요. 좀 심심해하는 것 같아 하나 임신했을 때부터 썼던 일기를 하나한테 보여줬어요. 틈날 때마다 읽어보면서 하나는 무슨 역사책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대요. 그 일기에는 그날 있었던 일과 날씨, 사람들과 주고받았던 대화, 먹었던 음식, 하나가 움직였던 느낌 등 정말 자세하게 적혀 있어서 놀랐다고 합니다. 아빠와의 일도 다 적혀 있어서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하나가 저랑 대화를 안 하고 피하려고 했던 게 저랑 남편이 헤어지고 별거하는 사이란 걸 알게 돼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아빠는 자기를 유일하게 숨쉬게 해주는 사람, 자기를 좀 더 자유롭게 해주는 사람인데 그런 아빠까지 등 돌리게 만들었고 엄마 욕심으로 아빠를 자기한테서 뺏어가게 했다는 생각에 너무 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나영이 이모랑 아빠가 불륜을 해서 엄마랑 별거를 하게 됐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고 더구나 불륜을 저질렀는데도 엄마 아빠가 헤어지지 않았던 건 다 자기가 상처받게 하지 않으려고 엄마가 그렇게 한 일이었다는 것에 너무 놀랐대요. 자기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엄마를 더 힘들게 했다는 생각에 그리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에 힘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대요. 그 아픈 주사들을 맞아가면서 자기만을 기다렸을 엄마한테 너무 몹쓸 짓을 많이 해 지금 벌 받는 것 같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네가 지금 내 옆에 있어서 행복하고 네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 이후로 저희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됐어요. 모녀지간이지만 서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서로 대화하고 상의하며 그리고 자주 투닥투닥하며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 나쁜 놈들은 다 실형을 받고 감옥에 있다는데 제발 죗값을 치르고 좀 개과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날 때부터 나쁜 사람 누가 있겠냐마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재활을 끝내고 열심히 바이올린 연습을 하고 대학을 진학했어요. 결국 또래들이랑 같이 학교를 갔는데
새로운 친구도 많이 사귀고 교양을 듣는데 재미있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친 손가락에는 흉터를 가리려고 컬러 타투를 했는데 친구들이 예쁘다고 자기도 하고 싶다고 한대요. 예전 컨디션에 90%까지 올렸는데 10%도 꼭 채워서 나중에 연주회 초대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딸이 연주회를 열 때 참석하는 제 모습을 전 늘 꿈꾸고 있었거든요. 그때까지 저도 열심히 운동하고 더 능력 있는 엄마가 되려고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나 같은 사람 뽑을까 싶은 일자리에 지원했어요. 근데 다행히 연륜 있고 센스 있는 사람을 좋아하셔서 멋지게 취업했습니다. 하나가 보더니 너무 멋지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늘 사랑을 받기만 해서 주는 방법도 잘 몰랐고 늘 사랑 안에 살다 보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몰랐대요. 그런데 그 끔찍한 사택에 살면서 늘 자기를 위해 밥하고 돈 벌고 자기를 챙겨주는 엄마의 모습이 계속 아른거리더래요. 아이를 임신하고 내가 과연 그런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계속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임신을 해서 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다고 얘기해줬어요. 전 어렸을 때부터 내 아이를 가지길 원했고 늘 아기를 가지려고 준비했었기 때문에 바라고 바랬던 그 아이를 얻었을 때 정말 감사하고 기뻤다고 말이죠. 그런데 아이를 위한 마음이 너무 지나쳤던 탓에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병들어가는 걸 몰랐다고요. 소중한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늘 그 자리에 있어주지는 않는다는 걸 배웠다고요. 소중할수록 아껴주고 살펴줘야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깊이 깨달았다는 걸 말이죠. 겪으면서 너무 많이 아팠지만 같은 실수를 이제 하지 않을 수 있게 돼서 좋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하나는 이제야 엄마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도움되는 말들인 건 알지만 늘 같은 것만 하라고 하는 엄마한테 그냥 반항하고 싶어서 말도 하지 않고 외면했는데 그게 엄마한테 상처가 됐다면 정말 죄송하다고요. 그리고 돌고 돌아서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지름길을 알려주는 엄마를 괴롭혀서 이렇게 돌아서 온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누구나 어둠이 눈앞에 내린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내 마음대로 듣고 내 눈앞에 어둠이 내려서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시간이요. 내 눈앞이 어두우면 그게 하얀색인지 검은색인지조차 알 수 없으니까요. 눈앞에 닥치는 시련들이 제대로 보이면 참 좋겠지만 우린 잘 모르고 살아가죠. 그 어둠이 얼마나 크고 어둠을 벗어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그렇게 헤쳐나가야 하는 그 길을 더듬거리며 나가다 보면 내 손을 잡아주고 날 밝은 곳으로 이끌어줄 크고 작은 손들이 생기더라고요. 외로웠던 제 옆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앞날과 지금 그 옆에도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꼭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이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도 다른 분들처럼 사연으로 만들어 볼 만한 이야깃거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제 결혼이었습니다. 저는 경상남도가 고향인데요. 집안 사정에 의해서 중학교까지만 고향에서 생활하고 고등학교는 경기도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다름 아닌 제 외조 부모님께서 계신 곳이었지요. 제가 3남매 중에 맏이 장남인데요. 제 밑으로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동생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폐질환을 앓았던 이후로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큰 병원이 그 동네에는 없고 멀리 나갔어야 했는데 경제적인 형편도 어려웠던 집이었기에 여러모로 망설여졌었죠. 그렇게 큰 병원에 갔어야 할 때를 놓쳤던 여동생은 결국 후유증을 앓게 됐습니다. 그런 마당에 남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정신이 산만한 녀석이었어요. 지금이라면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라는 것을 쉽사리 진단받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통칭 ADHD라는 것을 남동생은 앓고 있었지만 당시엔 그런 게 뭔지 몰랐을 때였습니다. 정말 무지했었네요. 남동생은 그저 동네에서 제일 가는 말썽쟁이였고 부모님과 자기 형제들의 말을 지독히도 안 듣는 골칫덩이였을 뿐이에요. 도대체 뭘 먹고 저렇게 산만할까? 아유, 매사에 집중하는 꼬라지를 한 번도 보질 못했구나. 장은아, 네 막내 동생을 어떡하면 좋니? 엄마, 너무 그렇게 속상해하지 마세요.
장석이는 엄마 아빠가 제일 아끼시는 막내잖아요. 사랑만 받고 크다 보니까 어린 마음에 잠시 우쭐거리는 거겠죠. 학교에서도 애가 이상하다고 소문이 난 것 같은데. 아유, 난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산만하다 뿐이야. 무슨 애가 저렇게 감정이 널뛰기를 할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된 건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가슴을 치면서 고민한단다. 전부 다 어미인 내 잘못이겠거니 하면서. 일가 친척들이 죄다 가난한 데다가 소위 가방끈 짧은 집안이었던 저희 집이었기에 부모님께서는 자식 농사에 내심 기대가 많은 분들이셨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결혼하신 해에 태어난 자식이에요. 어머니께서 임신하는 바람에 두 분이 서둘러서 살림을 합치고 부부가 되신 것이었죠. 저를 낳고 정신없이 사시던 와중에 금세 생겼던 생명이 바로 제 여동생이었습니다. 저랑 여동생은 나이 터울이 2살이에요. 마지막으로 남동생은 저보다 6살이 어립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동생을 낳고 키우셨을 적에는 부모님께서 아직 경황이 없으셨던 상태라고 한다면 남동생은 철저히 두 분께서 아이 낳자고 충분히 상의를 거치시고 계획을 하신 끝에 태어난 생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다르셨을 겁니다. 원체 타고난 성격이 내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저나 여동생과는 다르게 남동생 녀석은 활발한 편이었으니까 더욱 그랬었죠.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이 남동생에게 애정과 기대를 마음껏 주셨습니다. 저는 늘 막내한테 양보해야지라는 말을 자주 들었었고요. 하지만 두 분이 생각하셨던 것과는 달리 남동생이 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자꾸 엇나가면서 오만 말썽을 부려대고 의사소통마저 원활해지지 않는 상태에 이르자 부모님께서는 몹시 절망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에 부모님께서는 우리 집은 뭘 해도 안 되는 집이구나 이런 식으로 처지를 비관하셨던 것 같습니다. 남동생한테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여동생이 아픈 것도 놓치셨었고요. 이런 모든 상황들이 맞물려서 저는 외조 부모님께 보내셨던 것입니다. 저는 1년에 2회 혹은 3회 방문에 그치는 외가댁에 가서 살게 됐다는 것이 너무 낯설고 싫었던 기억이 나네요. 혼자 거기서 고등학교를 다녀야 한다니. 게다가 외할아버지께서는 성정이 괴팍한 분이셨기 때문에 겁부터 났습니다. 저는 안 가겠다고 버티려 하였으나 결국은 무릎을 꿇고 말았지요. 김장훈이! 니는 장남이라고 있는 머스마가 그래 나약해 빠져가 커서 무슨 일을 하려고 카노? 니 지금 우리 집안 돌아가는 꼴 안 보이나? 니 이것만 말해봐라. 니 눈에는 안 보이나 보제? 아니요, 보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당시 몸을 담고 계셨던 회사에서 입지가 위태로워지신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부모님의 뜻에 따라 경기도의 외가댁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입학한 고등학교 첫날, 촌놈 새끼라고 많이 놀림을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첫 1학기가 힘들었을 뿐 시간이 지나자 친구들도 생기고 점차 적응을 했었기 때문에 초반에 그 괴로웠던 기억이 꽤나 희석된 것 같습니다. 조금 웃긴 사실은 경기도가 북부 남부로 갈리는 만큼 정말 그 안에서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천차만별이잖아요. 외가댁이 있는 곳은 지명만 경기도일 뿐 사실상 시골이었답니다. 그런 곳에서 학교를 다니는 놈들이 저한테 촌놈이면서 놀렸었던 거예요. 단지 제가 사투리를 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이죠. 외조 부모님과 사는 생활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무서워서 그 좁은 외갓집에서 허튼 소리 한번 크게 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았었네요. 용돈은 따로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학교 다니면서 필요한 돈, 그런 것만 일목요연하게 적어다가 외할머니께 요청을 드리면 딱 그 금액만 받는 정도였으니까요. 여동생은 아파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말았습니다. 어떻게든 자식을 교육시키고자 하셨던 부모님께서 또 한 번 절망하시는 순간이었죠.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던 저는 미친 듯이 막바지 공부에 매달렸어요. 아픈 여동생과 여전히 말썽쟁인 남동생. 이 집을 건사하려면 장남인 제가 성공하는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소재의 모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저한테 부담을 안겨주셨습니다. 항상 너밖에 없다. 네가 우리의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저를 믿어주시는 것 같아서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숨이 막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저는 조금 독특한 인연을 하나 맺었어요. 제가 식당에서 해산물을 잘못 먹고 배가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일찍 저녁으로 친구들과 식당에서 밥을 먹고 얘기를 한참 나누다가 헤어졌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미친 듯이 배가 아픈 것입니다. 식은땀이 줄줄 흘렀고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가던 도중에 제가 비틀거리면서 기댈 곳을 찾았습니다. 어떤 집 담벼락에 기댔다가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어요. 어머, 괜찮으세요? 왜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어디 많이 아프신 거예요? 어쩌다가요? 그때 골목 안쪽에서 나오던 누군가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서는 외쳐댔습니다. 제 또래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창피하고 민망한 마음이 들었으나 배가 너무 아픈 것이 우선이었어요. 저는 바들바들 떨리는 입술 사이로 간신히 제 상태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해산물을 먹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기 혹시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여기 바로 뒤쪽이 제 친구 집이에요. 저는 거기서 나오는 길이고요. 화장실도 있고 아마 약도 있을 테니까 가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예, 그렇게 도와주신다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고 저에게는 은인이었던 여자분의 부축을 받으며 그 집으로 향했어요. 거기까지 가는 길이 엄청 멀게 느껴졌는데 나중에 골목 입구에서부터 그 집까지 얼마 안 되는 거리라는 것을 알고는 얼마나 놀랐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그 집에 당도하였고 그 은인의 친구분께 양해를 구해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거울을 보니까 이런 세상에 제 얼굴은 완전히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에 구멍이란 구멍에서 다 식은땀이 흘러나왔던 모양이었어요. 외투 안에 받쳐 입었던 티셔츠가 아예 푹 젖어 있었죠. 입술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하얗게 질린 색이었고요. 이런 끔찍한 몰골이었으니 생판 모르는 남자였지만 그 은인분께서 저를 지나칠 수 없었던 거예요. 화장실에서 나온 이후로도 저는 그 여자분 그리고 그녀의 친구분께 도움을 받았습니다. 소화에 좋다는 무슨 액기스를 저한테 건네주셨는데 저는 아무 의심도 않고 무작정 그걸 받아 마셨지요. 그리고 몇 분 안 지나니까 제 배에서 소화되는 듯한 느낌이 좀 올라왔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이제야 좀 앞이 선명하게 보이는 기분입니다. 도와주셔서 두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차피 지금 집에 가족들도 없겠다. 도와드리기 어렵지 않았어요. 그쪽 데리고 온 거 제 친구니까 친구한테나 고맙다고 하세요. 그 친구분께서는 저한테 시큰둥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제 은인 쪽을 쳐다봤는데 희한하게도 제 착각이었을까요? 그 은인분께서 저랑 시선이 마주치자마자 고개를 돌려서 저를 피하셨는데 그 기색이 조금은 부끄럽다는 느낌으로 보였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만 스스로가 민망해서 저는 멋쩍은 기분으로 일어났죠. 그 친구분께서는 집을 나서는 저에게 그 은인분을 집까지 데려다 달라며 부탁하였어요. 저는 어렵지 않게 그러겠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왔던 길을 되돌아와서 버스 정류장까지 둘이 향하게 되었습니다. 제 어깨까지 오는 키의 그녀. 긴 생머리를 저도 모르게 자꾸 쳐다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밤이었기 때문에 더욱 분위기에 취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그 은인과 제가 같은 번호의 버스를 타려고 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왠지 반가운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어색감을 떨쳐내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 또래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신기하게도 저랑 동갑이었어요. 동갑 친구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대화가 더 가벼워진 느낌이었죠. 아쉬웠던 건 저보다 그녀가 먼저 내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데려다 주겠다는 것을 그녀는 극구 사양했어요. 혹시라도 남자랑 같이 있는 거 가족들한테 들키면 골치 아파져서 그런 상황은 피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군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 저를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럼 만약에 또 우리가 마주친다면 아까 약속한 대로 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 그때는 바로 말 놓고 친구하기입니다. 과연 그런 때가 올지 온다면 언제가 될지 궁금하네요. 이런 걸 남기고 헤어지는 게 서로 더 많은 정보를 나누고 다음을 기약하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것 같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이 헤어졌는데 만난다면 그건 진짜 운명일 테니까요.
그녀의 말에 제 가슴이 막 뛰었던 것 같아요. 마치 영화 속 여주인공처럼 그녀는 달콤하고도 낭만적인 말을 할 줄 아는 여자였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런 경험을 해보는 건 처음이었기에 그녀와 짧은 인연을 남긴 것만으로도 갑자기 제 인생이 풍요로워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만났다가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때때로 그녀가 생각나서 처음 만났던 버스 정류장 근처를 종종 배회했어요. 그 친구분의 집 근처를 기웃거린 적도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도 안 하게 되었고 생각에서도 점차 그 존재감이 희미해져 가긴 했지만 말이에요.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무척 바빴습니다. 여동생은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을 하였지만 사회생활은 아직이었어요. 남동생은 고등학교에서 영 겉도는 녀석이었고요. 부모님께서는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집에 돈을 대줘야만 했어요. 제 최소한의 생활비만을 남기고 전부 집으로 붙였습니다. 외조부모님을 챙기는 것도 저의 몫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외가댁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저희 집에서는 외조부모님께 돈을 한 푼도 따로 주지 않았으니까요. 가족이니까 손자니까 당연히 알아서 보살펴 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부모님께서는 품으신 채 외가댁으로 단 10원 한 장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받았던 은혜를 갚는 것은 그러니까 온전히 저의 몫이었죠. 저는 도리를 아는 놈이었을 수도 있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답답하고 고지식한 놈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사회생활을 하며 돈을 벌기 시작하였음에도 제 돈을 모으지 못했어요. 연애도 해봤지만 저의 이런 면모 때문이었는지 그 관계들은 오래가지 못했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퇴근길이었고 지하철 안이었습니다. 인파 속에서 문득 저는 왠지 낯설지 않다는 느낌의 여성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쪽도 저를 본 겁니다. 그러더니 이윽고 입모양으로 저를 향해 혹시 하는 사인을 보내오더군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 은인이었습니다. 저는 불가항력적으로 나오는 웃음을 그대로 터뜨리며 그 사람만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쪽도 마찬가지였죠. 다음 역에 도착하자 저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그 역에서 둘 다 내렸습니다. 제가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물어봤죠. 원래 여기서 내리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 내리려면 한참 남았었어요. 그쪽은요? 저도 꽤 남은 상태였어요. 그러셨구나. 그런데 다음에 만나면 우리 반말하기로 하지 않았었나? 내 기억이 틀렸어요? 아무래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말 놓을게요. 오랜만인데 그간 어떻게 지냈어? 원래 알고 지냈던 사이도 아닌데 어떻게 지냈냐고 묻는 게 왠지 웃기게 들리네. 난 그냥 잘 지냈어. 너는? 3년 사이에 또 그렇게 배탈 난 적이 있었어? 3년이 아니라 4년인가? 3년에 가깝지만 해가 넘어간 걸 보면 4년 만이지. 나는 그때 이후로 해산물을 워낙 기피하면서 산지라 배탈은 안 나봤어. 그런데 내가 그때 먹었던 엑기스의 정체가 뭐야? 암만 생각해도 그게 용했던 것 같아. 그거? 나도 몰라. 아마 내 친구 걔도 그게 뭔지 몰랐을걸? 그냥 집에 있으니까 아무거나 일단 환자한테 줘봐야겠다 싶어서 줬던 거지. 대충 소화에 좋다고 그런 말 하면서. 그녀와 마치 3일 만에 다시 만난 것처럼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별것 아닌 대화에도 금세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역을 빠져나가서 보이는 가장 가까운 카페로 갔고 그곳에서 오래 대화를 나눴어요. 굉장히 즐겁고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역시 그녀는 저에게 특별한 기운을 가져다주는 인물이었죠. 그리고 다시 만나서 알게 된 그녀는 꽤나 낭만주의자였습니다. 현실적인 것보다는 이상적인 것을 좋아했으며 운명이라든지 인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녀에게 빠져드는 것은 예견된 수순이었고 그녀 역시도 저를 좋아하게 됐어요. 다시 만난 기념으로 친구를 하자고 말은 그렇게 했었지만 저는 이미 그녀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녀 또한 저와 비슷했었다고 합니다. 아니, 비슷했다기보다는 저보다 한술 더 뜬 사람이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저를 마주친 그 순간부터 머릿속에서 저 남자랑 결혼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하니 저보다 여러모로 앞섰던 셈이죠. 친구라는 이름을 내세웠지만 그 허울은 오래가지 않았고 연애로 금세 발전하게 됐어요.
저는 집안에서 3남매 중 장남이었는데 반대로 그녀는 집안에서 3남매 중 막내였습니다. 위로 오빠와 언니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둘 다 결혼을 했기에 미호는 자기뿐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낭만을 줬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운명적인 사랑을 꿈꾸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녀의 남편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독특하게 첫 만남을 시작했던 저희는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내의 집안이 여러모로 확실히 저희 집안보다 수준이 높았어요. 경제적인 부분도 그랬고 살아온 궤적을 봐도 그랬습니다. 또 아내의 오빠인 형님, 아내의 언니인 처형 이렇게 두 분께서는 결혼을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형님께서는 결혼하시고 나서 업무적인 이유로 거의 필리핀과 베트남 등지를 오가면서 지내시느라 접점이 거의 없었습니다만 처형과는 거의 처가댁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는 편이었어요. 처형과 형님 부부가 사시는 곳은 강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형의 남편 되시는 형님께서는 원체 집안이 부유한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장인어른 장모님께서는 첫째와 둘째는 결혼을 남부럽지 않게 잘 시키셨지만 막내 셋째는 별 볼 일 없는 결혼을 시키게 된 셈이었지요. 바로 저처럼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사위를 맡게 되셨으니 속내가 무척 떨떠름하셨을 것입니다. 고향이 그런 동네면 최소한의 그쪽에 땅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여태까지 땅도 한 평 안 사두고 대체 뭘 한 건지. 가족들이 아무도 미래에 대한 대비에 관심이 없었나 보네. 우리 막내딸이 엉뚱하기는 해도 애가 순진하고 착하고 똑부러지는 구석이 넘치는 앤데. 아유, 어쩌다가 자기 신랑감은 이런 식으로 골랐나 모르겠네.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이지만 내가 그 속을 모르겠어.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저희 결혼 전에 제 앞에서 하셨던 말씀으로 미뤄보더라도 충분히 그러셨을 거라는 게 짐작이 됐죠. 제가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께서는 언제 여자를 만나고 있었냐면서 펄쩍 뛰셨습니다. 아직은 당신들에게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저에게 설교하셨고요. 제가 결혼해서 제 가정에만 충실할까봐 그게 걱정이신 모양이었습니다. 제 결혼에 제대로 보태줄 미천도 아직은 없다면서 웬만하면 결혼을 미루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내가 저희 부모님께 직접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결혼하는데 아무런 돈도 안 보태주셔도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결혼하는 거 허락만 해주시면 절대 아버님 어머님께 손 안 벌리고 살게요. 당돌한 말투에 놀라신 부모님께서는 마치 홀린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마셨죠. 그렇게 저희 집에서는 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견례 그리고 결혼식 때가 되어서야 부모님께서는 제가 결혼하는 여자의 집안이 저희 집안보다 훨씬 부유하다는 것을 눈치채셨어요. 그런 저희 부모님의 기색을 장인어른 장모님께서는 아주 못마땅하게 지켜보셨고요. 못 배운 집안, 없는 집안은 웬만하면 상종하고 싶지 않은 심정이거늘. 아휴, 막내딸이 죽기 살기로 결혼하겠다고 우기는데 그걸 확 어떻게 해버릴 수도 없고 일이 이렇게 돼버렸으니 이미 어쩔 수 없다지만 최대한 저쪽 집안하고는 교류를 안 했으면 좋겠네. 부족한 사위 하나 드리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그 집안 식구들까지 딸려오는 걸 절대로 안 될 일이지. 장모님께서 투덜거리셨을 때 근처에 있던 저 들으라고 일부러 크게 말씀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결혼이란 나와 상대의 만남이라기보다 내 가족과 상대의 가족이 만나다는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그랬고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수십 년을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사람들과 가족 행세를 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저처럼 눈에 차지 않는 조건의 인물이라면 더더욱 처갓집 식구들은 제가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혼한 이후 저는 장모님의 일정한 레파토리에 시달려야만 했어요. 김서방, 내 친정집이 옛날엔 말이야 원래 알아주는 양반 가문이었어. 그래서 나도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는지 알아? 저만 보면 저를 앞에 앉혀주시고 당신 집안의 옛 이야기를 쭉 늘어놓으셨습니다. 그때는 그러려니 하면서 별 생각 없이 다 들어드렸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장모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길 없는 옛날 이야기일 뿐이었어요. 지역을 호령한 가족들이었다는 등 의인이 되기 위해 재물을 저버려서 어쩔 수 없이 집안이 축소되었다는 등 그런 걸 제가 듣고 나서 정확히 사실을 알 길이 없었죠.
장모님께서는 단지 막내딸의 사위로 들어온 저를 향해 나는 이렇게 잘난 핏줄이니까 네가 잘 알아두고 알아서 잘 기어라 이런 의미를 끊임없이 표하고 싶으셨을 뿐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장모님께서 자꾸만 저의 길을 꺾어놓고 마치 저를 당신의 노예 삼으시려는 작정이라도 하신 것처럼 구시는 게 많았는데 그것까지 다 적자면 제가 사연 한 개로는 이야기를 다 못 끝낼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1년 동안 겪었던 에피소드가 정말 이상한 내용들이었거든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만 더 부족했어도 아마 저는 이 집안 사위 안 하겠다며 뛰쳐나갔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너무나도 아내를 사랑하고 있었으며 아내 또한 저와 결혼한 게 자기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었으므로 제가 무슨 수모를 몰래 당하든 말든 묵묵히 이겨낼 수 있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심장을 후벼 파는 저를 제대로 공격할 수 있는 카드를 장모님께서는 따로 쥐고 계셨지요. 처형이 부잣집에 시집을 가셨단 건 위에서 제가 밝혔었죠. 처형께서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저희 부부가 결혼한 뒤로는 처형과 형님 부부가 딸을 하나 더 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의 딸과 서로 동갑입니다. 같은 해에 처형과 아내가 출산을 했어요. 처형은 2월에 저희 아내는 7월에 출산을 했는데요. 당연히 빠른 생일을 따라서 처조카가 먼저 저희 딸보다 학교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생년대로 입학해서 저희 딸이랑 완전히 동갑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실을 원망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장모님께서는 둘째 사위인 형님을 저보다 훨씬 위하셨어요. 그 차별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형님께서는 부유한 집안이라는 배경을 두신 데다가 학벌도 저보다 위였기 때문에 사람 마음이란 게 기울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저도 제 아내의 모친인 장모님과 가까워지고 싶었고 정말이지 잘 모시고 싶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처가댁에 가면 늘 장모님 곁에서 조금이라도 더 수발을 들어드리려고 했고 여러 가지도 도와드리면서 아등바등 해봤지만 차별당하는 느낌은 여전했습니다. 일부러 그러시는 건진 몰라도 장모님께서는 자꾸 형님 앞에서 우리 예쁜 큰사위, 에휴, 보기만 해도 아주 배가 다 불러. 나는 밥 안 먹어도 우리 큰사위만 보면 든든해서 배도 안 고프다니깐. 저 보란듯이 이런 말씀을 꼭 하셨어요. 큰사위라고 지칭하면서 위계도 강조하셨어요. 제 쪽으로 눈을 흘기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참 속이 안 쓰릴 수가 없었습니다. 큰 사위는 걱정이 안 되는데 우리 작은 사위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얼버무리시면서 제 쪽을 향해 한숨을 쉬실 때는 정말 좌불안석, 처가댁에 있는 것 자체가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속 좁다는 얘기를 듣게 될까봐 부족한 조건인 전 객관적인 사실인데 그것 가지고 따지고 드는 우스운 사람이 되어버릴까봐 저는 불만을 감히 토로하지도 못하고 지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봐서라도 늘 소가리로만 끝냈죠. 제 여동생이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건만 결혼한다고 그랬을 때 제가 도와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동생 녀석이 방황하는 벌은 못 고치고 기어이 사고를 쳐댔을 때 수습하는 것은 당연히 저의 몫이었는데요. 이런 과정이 처가댁에 알려지게 되면서 저는 또 한 번 고개를 들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무조건 강경하게 제 편이었기 때문에 처가 식구들은 차마 아내한테는 직접적으로 쓴소리를 못하고 저를 은근하게 왕따시키면서 자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려갔죠. 형님과 제가 비교를 당하는 건 언제나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진작에 해탈하긴 했습니다만 남자로서 자존심이 늘 상하는 것만큼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너무 가슴 아팠던 부분인데요. 특히 딸아이들이 커가면서부터는 아이들을 투영해서 그 차별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명절 같은 때에 다 함께 모이면 그런 것들이 잘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처가댁 근처에 있는 문구점에서 과자 몇 개 사 먹고 자판기에서 음료 뽑아 먹고 싶다고 그랬을 때였어요. 자판기에서 나오는 율무차 엄청 맛있는데 우리 그거 먹으러 가자. 저희 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장모님께서는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아휴, 별 같지도 않았어. 그런 구질한 입맛은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네. 장모님께서 비꼬시는 말을 어렸던 제 딸은 무슨 의미인지 몰랐기에 그런 말을 들어도 그냥 방실방실 웃을 따름이었는데요. 그래서 제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딸은 자기 외할머니를 무척 좋아하는 아이였으니까요. 장모님께서 쌀쌀맞게 구시거나 말거나 딸은 부침성 좋게 굴었습니다.
나도 율무차 먹고 싶어. 우리 과자랑 율무차랑 같이 먹어보자. 형님의 딸인 처조카 아이가 저희 딸의 발언에 맞장구를 치며 그렇게 말했을 때 갑자기 장모님께서는 눈빛을 빛내시며 주머니를 뒤져 돈을 찾으셨습니다. 우리 손녀 자판기에서 율무차 뽑아 먹고 싶었죠? 아이고, 여기 할미가 돈 줄게. 가서 우리 손녀 먹고 싶은 만큼 뽑아 마셔. 알았지? 아이고, 누구 닮아서 율무차같이 고소한 걸 좋아하나 모르겠네. 우리 손녀 예쁘기도 하지. 그런 차별을 보고 있으려면 절로 입맛이 썼네요. 어느 날엔 아내가 드디어 그런 정황들을 포착해내곤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장모님께 따졌습니다. 다들 너무하지만 엄마가 그 중에서도 가장 너무한 거 아니야? 왜 똑같은 손녀인데 차별해? 왜 누군 예뻐하고 누군 미워하냐고. 그게 어른이 돼서 할 만한 행동이야? 엄마 제발 부끄러운 줄 좀 알아. 그럼 네가 잘난 서방 만나서 결혼하지 그랬냐? 뭐라고? 엄마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 잘난 서방? 네 언니는 강남 사는 남자 만나서 지금까지 떵떵거리고 사는데 넌 지금 이 꼬라지가 이게 뭐야? 어디 경상도 시골에서 변변찮은 재산 하나 없는 집안의 남자를 만나서 이토록 볼품없게 사냐고. 네가 먼저 내 가슴에 대못 박은 거야 이거사. 엄마는 나를 딸로서 바라본 게 아니라 무슨 자식 장사하는 것처럼 내가 장사에 내놓는 물건인 것처럼 바라봤었나 봐. 내가 누구랑 만나서 결혼하든 딸 자식이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행복하게 산다는데 그게 그렇게나 마음에 안 들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미울 만큼 차별할 만큼. 너도 네 자식 시집 보낼 때 되면 내 마음 알 거야. 지금은 백날 말해봤자 네가 날 이해하겠니? 아니, 난 내 자식 시집 보낼 때가 돼도 지금 엄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적어도 그런 걸로 자식들 등급 나누고 차별할 생각 따위 추호도 없으니까. 화가 난 아내는 장모님과 열띤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집은 처가댁에 별 건수가 없는 이상 발걸음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심 아내의 그런 결정이 반가웠던 것은 사실이에요. 저에게 처가댁은 마음이 무거워지는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때문에 아내가 자기 식구들과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고 죄스럽기까지 했었습니다. 내가 잘난 집안에서 태어난 놈이었다면 어땠을까? 형님처럼 장모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위가 될 수 있었겠지. 아니, 내가 비록 타고난 배경은 부족하더라도 좋은 대학에서 좋은 직업을 가졌다면 지금보다 훨씬 떳떳했을 텐데. 이게 다 내가 게으르고 부족하게 살아서 그렇구나. 우리 딸한테는 나보다 좋은 미래가 허락됐으면 좋겠는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자식 농사에 기대를 거셨던 분인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에 책임감이 막중했던 장남으로서 고작 이런 어른이 되어버린 것에 새삼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생들이 크게 될 제목이 아닌 것을 저는 진작 알고 있었고 그랬기에 저는 더 열심히 살아야 했던 게 맞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큰 사람이 되지 못했죠. 제 스스로가 너무 못났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없이 초라해졌어요. 나는 당신 배경 보고 결혼한 거 아니야. 잘 알지? 난 그냥 당신이란 사람이 너무 좋아서 결혼했어.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상한 생각하면 나 정말 섭섭해.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여보. 그런데 정말 후회 안 하는 거 맞지? 옛날 그때 배 아파서 쓰러져 있던 날 모른 척하고 지나갈 걸, 아니면 지하철에서 마주쳤을 때 모른 척할 걸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 거 아니겠지? 뭐야, 당신 지금 장난해?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얼마나 난리를 쳤었는데. 그래, 장난이야. 우리가 서로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우리 두 사람 다 너무 잘 알고 있잖아. 나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 여보랑 결혼할 건데 그냥 가끔 드는 생각이, 내가 너무 못난 놈이라 여러모로 미안하다는 거,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미안해. 내가 이렇게 좁은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거 알아? 나야말로 당신한테 미안할 때 많다는 거. 나랑 결혼만 안 했어도 더 행복한 결혼 생활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남잔데 이런 생각 들 때마다 나도 참 당신한테 미안해져. 내가 결혼하자고 당신을 조르고 졸랐었잖아. 그런 나한테 끌려와준 당신한테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내내 미안해왔어.
하지만 저에게는 애틋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놈이 분명했죠. 딸이 궁금해했어요. 왜 갑자기 외가댁에 잘 안 가는 것인지요. 저희 부부는 그냥 바빠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한테 사정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둘러댔습니다. 딸이 진실을 알길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영 처가댁을 안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집안 행사가 있어서 방문했을 때였죠. 장모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조금 살벌하다고 그때 느꼈어요. 저로 인해서 당신의 막내딸과 싸우게 됐고 교류도 드물게 된 것이라 여기면서 저를 탓하시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영 못마땅한 것을 바라볼 때의 눈빛, 딱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저에게만 그러시는 것이었으면 상관없었을 것입니다. 익숙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딸한테까지 그러시는 건 정말 선을 넘는 것이었어요. 형님의 딸인 처조카 아이에게는 곧잘 용돈을 쥐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건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딸에게는 용돈 한 푼 안 주셨던 분인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설마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 이쁜이 손녀, 이제 새학기 시작하는데 학용품은 많이 샀자요. 할미가 용돈 줄게.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고 준비물도 사고 그래라. 알았지? 처조카 아이에게 용돈을 두둑이 건네주시면서 웃어주셨던 장모님.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저희 딸이 얼른 장모님께 자기 두 손을 내밀었어요. 외할머니, 저도 새학기 시작해요. 저도 용돈 주세요. 너? 그래. 둘이 동갑이었지? 근데 넌 학교에서 성적이 영 별론가 보다. 학급에서 1등 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네? 저는 1등 아닌데요? 그럼 그렇지. 어찌 보면 당연해. 왜냐면 너는 씨가 안 좋으니까. 타고난 유전자가 그런데 발버둥 쳐봤자 크게 될 수 있겠어? 아유. 장모님께서는 혀까지 끌끌 차시고는 저희 딸을 외면하셨어요. 늘 씩씩하게 웃는 얼굴이었던 저희 딸이 그때 처음으로 충격받는 표정이 되어선 힘없이 두 손을 내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처조카 아이는 비죽 웃고 있었어요. 거기까지 본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차가워진 가슴을 안고 장모님께 다가갔습니다. 장모님, 다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애한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아우, 깜짝이야. 어디 있다가 나타나서는 또 그걸 다 들었다고 한대? 하여간 귀도 밝아. 근데 뭐가 어때서? 애가 뭐 그런 의미를 다 알아들으라고? 김서방 유난이야. 장모님께서는 짜증스럽게 자리를 피하셨고 저희 딸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이어서 저는 우선 아이부터 달래줬습니다. 밖으로 데리고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줬더니 그제서야 조금 웃었죠. 아빠, 외할머니는 왜 나 싫어해? 나 예뻐해 주신 적이 없어. 하지만 딸아이가 건넨 질문에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안 싫어한다고, 네가 착각한 거라고 저는 애써 담담하게 말을 해줬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어요. 저는 고민 끝에 아내에게도 그 일을 말했고 아내는 폭발해서 장모님과 대판 싸웠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내는 물론이고 저도 몰랐던 일들이 저희 딸한테 꽤 있었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없을 때 장모님께서는 딸아이한테 별 말씀을 다 하셨었다고 합니다. 너는 반쪽 유전자다. 태어났을 때부터 강남에 사는 특권층은 너랑 다르다. 너는 죽어럽시고 노력해야 강남 입성이 가능한 처지에 있으니 남다르게 노력해야 한다. 네가 내 손녀인 게 가끔은 부끄러울 때가 있다. 이런 식의 말씀을 자주 내뱉으셨던 거죠. 마치 어린아이에게 스트레스를 풀듯이 그렇게 구셨던 거예요. 화가 난 아내는 장모님을 앞으로 안 보겠다고 했어요. 장인어른께서 대신 나서서 사과하시면서 중재를 해주시려고 노력했기에 그나마 가족 간의 절연만은 막아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님과 처형 부부의 민낯도 보게 됐어요.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지. 아이, 민준 엄마, 그만해. 내가 워낙 잘난 거지 그쪽이 못난 게 아니잖아. 어? 아닌가? 못난 것도 사실이구나. 아유, 장모님도 속 복잡하시겠어. 애한테 그러신 건 너무하셨지만, 아니, 오죽했으면 그러셨겠냐고. 그리고 또 우리 딸이 그쪽 딸보다 월등한 걸 어떡해, 타고난 걸. 비교하실 수밖에 없지.
생판 남이면 모를까 가족으로 엮인 관계에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처형이고 형님이고 정말 그때 다시 보게 됐어요. 별로 상종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애초에 저나 아내나 남한테서 떨어지는 콩고물에는 일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고요. 그 두 사람이 부유하게 잘 살든지 말든지, 그래서 장모님의 애정을 독차지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살길 바랬습니다. 그 후로는 거의 처가댁과 교류 없이 살았고 저희 딸은 중학교에 들어가서부터 미친 듯이 공부에 매달렸어요. 혼자 알아서 집에서도 자습을 척척하는 모습에 어느 날 제가 물었었죠. 혹시 공부에 이토록 매달리는 이유라도 있냐고요. 머뭇거리던 딸은 의외의 답변을 내놓아서 저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어렸을 땐 몰랐는데 내가 외할머니로부터 들었던 말들 진짜 어이없는 게 많았더라. 그땐 내가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지도 몰랐어. 그런데 커가면서 그 말들의 의미를 알게 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독한 마음을 먹게 됐어. 아빠, 나 한번 공부로 부딪혀보려고. 마침 내가 공부에 영 재능이 없는 건 아닌 것 같거든. 아빠도 나 응원해줄 거지? 영특한 딸은 자기가 어렸을 적에 장모님으로부터 들었던 말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고 커갈수록 그 의미들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성공에 대한 갈망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미안하기도 했고 기특하기도 했고 정말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희 딸은 자기 말 맞다나 공부에 재능이 있었어요. 결코 노력만으로는 채워지지 못할 영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 딸은 그런 부분까지 넘볼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로서는 놀랄 노자였죠. 시키지도 않았건만 혼자서 공부를 어찌나 잘해내던지 한 번 책상에 앉으면 기본 3시간은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께서 그토록 바라셨던 게 자식 농사 잘 짓는 것이었는데 3남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성공하길 바라셨고 그래서 우리 교육만큼은 신경을 써주셨었는데 나는 그걸 내 딸을 통해서 이뤄낼 것 같네. 우리 부모님께서는 손녀를 통해 이뤄내시는 셈이 되겠구나. 저는 저희 딸이 범상치 않음을 알아봤습니다. 역시나 저희 딸은 고등학교 내내 전교권은 물론 전국권에 드는 성적을 기록했어요. 망설임 없이 의대에 들어가더라고요. 저희 부부랑 상의하고 말 것도 없이 그냥 의사 될게요 라고 말한 것이 전부였어요. 물론 저희는 불만 없이 무조건 지지해줬죠. 솔직히 제 아내는 딸이 음악가라든지 소설가가 된다고 해도 주저없이 찬성할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여전히 낭만주의자의 이상주의자라서 말입니다. 자기 엄마에 비해 지극히 현실적이고 철두철미한 성격인 제 딸은 의대 생활도 무리 없이 잘 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처가댁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가장 관건인 형님 처형집은 그저 그렇게 사셨어요. 형님 일이 좀 안 풀렸긴 한데 원체 집안 사정이 어렵지 않았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힘든 부분은 없는 듯 했습니다. 다만 문제라면 자식 농사랄까요? 형님 처형께는 아들도 있었거든요. 얘가 첫째입니다. 대학 나오고 회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사고 쳤어요. 상대는 20살 여자애였습니다. 일가 친척이라곤 하나도 없는 천혜고와 보육원 출신 여자애였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첫째 조카의 회사 바로 근처였던 거예요. 그렇게 인연이 엮였고 처형의 표현에 따르자면 악연이 됐습니다. 임신을 했는데 다른 도리가 있어야죠. 결국엔 결혼시켰어요. 그리고 저희 딸과 동갑인 처조카 아이요. 수능을 말아먹었다더니 재수를 했어요. 재수 끝에 간 대학은 대전에 있는 4년제였습니다. 그러더니 1년 다니고 자퇴했어요. 다시 대학을 들어가겠다 했죠. 하지만 처조카 아이가 다시 대학에 들어가는 일은 없었답니다. 25이 되도록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처형이 화가 나서 운전면허라도 따라고 그랬대요. 처조카 아이는 운전면허에서 계속 떨어졌고 무면허 상태에서 처형의 차를 끌고 나갔다가 강남 한복판에서 오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 차량 중에서 한 대는 국내에 몇 대 없다는 초고가 차량이었고요. 나머지 차량도 전부 외제차였다고 하니 이 정도면 운도 지질이 없는 경우였죠. 명절이 장인어른 생신과 겹치는 바람에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였습니다. 형님이랑 처형은 오셨는데 자식들은 두고 오셨더군요. 왠지 간만에 뵌 장모님의 안색이 파리하다고 그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안색을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저희 딸이었습니다. 외할머니,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제가 워낙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었잖아요. 저 의대 합격했을 때 뵙고 그 후로는 지금이 처음 뵙는 거네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벌써 20대 후반이라니 저도 안 믿겨요. 그간 잘 지내셨어요? 그래. 넌 아주 좋아 보이는구나. 아유, 우리 손녀. 이 할미가 늘 기특하게 생각하고 있단다. 어머, 정말이세요? 다른 손녀랑 착각하시는 건 아니고요? 저희 딸이 즐겁게 웃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바로 근처에 있는 저한테만 들릴 정도로 장모님께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다른 손녀만 편애하시는 걸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치매 오신 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외할머니, 참 신기하죠? 강남에서 태어난 씨가 좋은 년은 뭐래도 안 되는 만년백수인데 씨가 안 좋은 저는 인생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의사네요. 저희 딸은 완전히 핏기가 가신 장모님의 얼굴을 인자하게 내려다보면서 태연하게 그 어깨를 두어 번 주물러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기색을 갖추느라 애를 써야 했지요. 장모님께서는 저희 부부를 향해 옛날엔 정말 미안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히셨지만 아내가 원체 강경했기에 그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척 하는 것이었죠. 예? 장모님, 옛날이라뇨? 전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러지 마, 김서방. 서운한 거 있으면 부디 다 풀어주면 안 될까? 내가 늙어가니까 어디 기댈 때도 마땅치 않고 정말 내가 반성이 들어서 그래. 글쎄요. 저는 계속 장모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말입니다. 김서방,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손녀한테도 내가 못할 짓 했었어. 내가 미안해. 저는 전적으로 아내를 따르며 사는 사람이니까 아내가 시킨 지침대로만 행동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대응하라고 했으니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겠죠. 저희 딸은 엄청 잘 나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중이에요.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는 건 이런 것이더군요. 아빠,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는다는 말 알아? 내가 보니까 20년이 걸려도 안 늦는 것 같아. 속이 다 시원해. 장모님의 파리해진 안색을 곱씹을수록 통쾌하다면서 딸은 엄청 즐거워했었죠. 저희 딸은 자기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와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손녀 사랑이 엄청나시거든요. 저희 식구들은 그래서 다 저희 딸이라면 사족을 못 쓴답니다. 집안의 자랑이라고 늘 예뻐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아내와 딸, 평생의 의지가 되는 가족들을 두었으니 어쨌거나 저는 예나 지금이나 참 행복한 놈인 것 같습니다.